안녕하세요. MD형의 잡학. 저만 좋아하는 주제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2023년 8월 15일 광복절이네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펜하이머가 개봉됩니다. 올해 최대 기대작이라는데요. 오펜하이머는 2차 대전 중 핵무기를 개발하는 프로젝트, 맨하탄 프로젝트죠. 그 맨하탄 프로젝트를 지휘했던 과학자입니다. 영화 오펜하이머의 개봉에 앞서 여러분께 핵폭탄을 제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원자는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소기호 1번 수소 H라고 표기하고요. 수소는 가운데 양성자가 1개, 그리고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물론 돌고 있진 않아요. 확률적으로 구름처럼 분포하는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둔다고 했고요. 원소기호 2번 헬륨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지금까지 발견된 원소는 118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소기호 92번 우라늄 위에 있는 원소들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아요.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원소들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캘 수 있는 물질 중에서 가장 번호가 높은 원소는 92번 우라늄입니다. U라고 표기를 하고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무엇을 발견했냐면 우라늄의 원자 핵에 중성자를 발사해서 원자 핵을 딱 때리면 저 원자 핵이 쪼개지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쪼개질 때 중성자가 2개 또는 3개 랜덤하게 나옵니다. 이 자연에는 2가지 종류의 우라늄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우라늄 238이고요. 하나는 우라늄 235입니다. 우라늄의 원소 번호는 92번이라고 했죠. 92번. 요거는 양성자가 92개 있다는 뜻이에요. 이 238은 뭐냐면 92개 뺀 것만큼의 중성자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238에 중성자가 몇 개 있을까요? 146개고요. 235에는 중성자가 빼기 92는 143개가 있습니다. 143개. 이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자연계에는 얘가 99.3%, 235는 0.7%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우라늄 238은 굉장히 안정된 원소예요. 가만히 놔둬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우라늄 235는 굉장히 불안정해요.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깨지면서 핵분열을 합니다. 어느 정도의 확률로 핵분열을 하냐? 대략 반감기 7억 년이라고 하는데요. 우라늄 235 원자를 7억 년 동안 관찰을 해요.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럼 절반의 확률로 깨질 수도 있고 안 깨질 수도 있습니다. 와, 7억 년이면 진짜 긴 시간 아니야? 그런데 의외로 요거는 짧은 시간입니다. 여기 제 손에 우라늄 235 한 주먹이 있습니다. 이 한 주먹 안에는 우라늄 원자가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10억 개, 10억 배가 들어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죠? 7억 년이라고 해봤자 7억 년에 하나가 깨질 확률이 50%죠? 근데 이 안에는 10억 개 곱하기 10억 개만큼 있다니까요? 알갱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요만큼의 우라늄 235도 이 안을 관찰하면 1초에 수백 개, 수천 개가 분열을 합니다. 그게 방사능 물질이에요. 여기 우라늄 235 한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라늄 235는 이 안에서 지금도 1초에 수십, 수백, 수천 번씩 분열을 한다고 했죠. 네.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분열을 할 때 뭐가 나온다? 에너지와 하나. 아까 중성자가 2개 정도 또는 3개 튀어나온다. 이게 바로 이 중성자가 핵폭탄의 핵심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했죠? 과학자들이 뭘 발견했다고? 우라늄 원자핵에다가 중성자를 빡 하고 쐈더니 원자핵이 깨지면서 분열하더라. 그러면서 에너지가 많이 나오더라. 그럼 뭐야? 여기서 저절로 붕괴하면서 나온 중성자가 슉 가다가 다른 우라늄 235 원자핵과 부딪힐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확률이 지극히 낮습니다. 왠지 알아요? 자, 이거를 지구라고 쳐볼게요. 덩어리 하나를. 아니면 원자 하나를 지구라고 쳐볼게. 이 지구만한 우라늄 235 원자 속에서 원자핵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될까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쓴 물건 바로 농구공만 합니다. 농구공. 자, 그럼 농구공이면 요만하잖아.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도 오차 무게가 몇 미터 돼요. 이거 아무리 정교한 미사일로 쏴도 맞출 수가 없어요. 우연히 튀어나온 중성자가 다른 원자핵과 충돌을 하려면 뭘 하면 될까요? 아주 단순해. 생각해 보세요. 뭐냐? 그래, 1000억 개 가지고 안 되면 1쪽에 1경계 엄청나게 많은 우라늄 235로 감싸버리자. 자, 지구를 농구공으로 빽빽하게 감싸버릴 정도로 많은 우라늄 235를 뭉쳐놓는 거예요. 그렇게 빽빽히 뭉쳐놓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 이 중성자가 결국 가다가 원자핵과 부딪히게 되겠죠. 그러면서 부딪히면 또 중성자가 몇 개 나와요? 2개. 그러면 뭐만 넘어가면 되냐면 부딪힐 확률이 몇 %만 넘어가면 중성자가 계속 나올까? 2개가 나온다고 했잖아. 둘 중에 하나는 밖으로 빠져나가도 돼. 50%. 그래. 부딪힐 확률 50%만 높여놓으면 어떻게 높여요? 크고 많이 뭉치면 된다니까. 그러면 저절로 핵분열이 일어납니다.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 연쇄반응, 체인 리액션이라고 불러요. 이 연쇄반응이 한번 일어나면 멈추지 않고 빠바바바바 하면서 순식간에 우라늄 235는 폭발을 합니다. 어때요? 이게 바로 핵폭탄의 원리예요. 그 리트리버 있죠? 오펜하이머가 만든 거. 그것도 이런 원리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라늄 235가 자연적으로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질량이 있어요. 그거를 임계 질량이라고 부릅니다. 이 우라늄 235의 임계 질량은 저도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대략 52kg인가? 아니면 55kg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그거 뭉쳐놓으면 저절로 터집니다. 핵폭탄의 실제 제작 방법. 첫 번째로 할 일은 순도가 높은 우라늄 235를 얻는 겁니다. 어떻게 얻을까요? 자, 이 자연계에는 우라늄 광산이 있어요. 거기서 우라늄을 캡니다. 광석이라고 하죠? 철광석 재련하는 것처럼 뜨겁게 녹여서 우라늄 금속을 얻습니다. 이걸 재련이라고 불러요. 이 과정까지는 흙에서 철을 얻어내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우라늄 금속 안에는 우라늄 238이 99.7%, 우라늄 235는 0.7%만 들어있습니다. 화학적으로 작용이 똑같아요. 이 둘을 어떻게 분리할까요? 방법은 먼저 이 금속에서 원자들을 다 조각조각 내서 분리합니다. 금속에서 원자를 분리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바로 뜨겁게 가열해서 기체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라늄 금속 고열로 기체로 만들어요. 고압의 기체. 그런 다음에 첫 번째 방법, 그 우라늄 기체를 원심 분리기로 돌립니다. 원심 분리기 뺑글뺑글 돌려요. 그러면 누가 바깥쪽으로 갈까요? 235와 238 중에 무거운 놈이 바깥쪽으로 갑니다. 가벼운 235가 안쪽에 모이고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방법, 이 뜨거운 우라늄 기체를 총알처럼 발사합니다. 그럼 가다가 중력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아래로 슝 하고 떨어지겠죠. 누가 더 먼 곳에 떨어질까요? 가벼운 235가 더 먼 곳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플라즈마 상태로 만들어서 자기장까지 빡 해주면은 더 정교하게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이런 방법으로 우라늄 235를 정제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라늄 235를 모았어요. 오펜하이머가 만들었던 리틀보이에 사용된 우라늄의 양은 대략 64kg이라고 합니다. 임기질량보다 조금 많네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위험하겠죠? 터지니까. 네, 따로따로 분리해서 보관을 합니다. 제 손에 우라늄 235 왼손에 32kg, 오른손에 32kg이 있습니다. 이 둘을 합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터져요. 맞아요. 합치는 행위만으로도 이 우라늄은 핵분열을 일으키면서 핵폭탄이 터집니다. 그런데 이 내 손에 핵폭탄이 터졌다면 여기 광명시는 어떻게 될까?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누구나 날아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날아가지 않습니다. 이거 두 개 터뜨려봤자 이 방 정도 폭발할까? 이 건물도 날려버리질 못해요. 와, 히로시마를 날렸던 양인데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핵폭발을 일으켰는데 왜 이렇게 폭발력이 약하지? 나는 가겠지. 당연히. 왜 폭발력이 약할까요? 이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둘을 합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했죠? 빠져나간다. 폭발이라는 게 뭐야? 바깥으로 흩어지는 거지. 네. 둘을 합치는 순간 0.0001초 만에 핵분열이 일어나고 체인 리액션이 일어나고 바깥으로 다 흩어져 버려. 네. 실제 핵분열에 사용된 우라늄은 0.0001%도 안 돼요. 그냥 팍 하고 폭발하고 그냥 우라늄만 다 깨져가지고 흩어져요. 자, 그럼 이 우라늄을 제대로 터뜨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엄청난 힘으로 꽉 뭉친다. 두 번째, 우라늄이 핵분열로 터지는 순간 최대한 더 센 힘으로 억누른다. 요게 바로 그 핵물리학자들이 맨하탄 프로젝트 때부터 지금까지 풀고 있는, 아직도 논문 쓰고 있어요. 논문 별명이 뭐냐면 수박을 안 깨뜨리고 사과만하게 만들기, 자두만하게 만들기. 모든 방향에서 균일한 힘을 줘가지고, 왜냐면 한쪽 힘이 세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쭉 하고 삐져나가겠지. 그래서 모든 방향에서 동일한 힘으로 눌러서 꽉꽉 뭉쳐서 수박을 자두만하게 만들기. 이게 바로 지금까지 핵폭탄 제조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서울대에 계신 분도 그 박사 논문이 그거더라고. 응축하기. 이 핵물질을 응축하는 기술은 극비예요. 그런데 리틀보이에 사용됐던 기술은 뭐 비공식적인 경로로 이미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 오펜하이머가 했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64kg의 우라늄 235를 32개의 조각, 64kg 이거를 32개의 조각으로 나눕니다. 이 조각을 딱 합치면 거의 구형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퍼즐이지.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거 계산하는 데만 뭐 한 2년 걸렸다고 해요. 손으로 계산했대. 자, 32개. 한 개의 무게는 몇 킬로그램입니까? 2kg이에요. 2kg짜리 우라늄이 32조각 있는 거죠. 자, 이 32조각을 어떻게 했냐? 총을 만들었어요. 총도 몇 개 만들어야 돼요? 네, 총도 32개를 만드는 거야. 이 총 안에 2kg짜리 우라늄 조각을 넣습니다. 그리고 화약을 채워요. 진짜 총이에요. 진짜 총이고, 이걸 어떻게 하냐? 지금은 4개지만 32개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 32개의 총을 동시에 0.0001 차이도 안 나게, 지금은 뭐 레이저로 거리도 측정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어렵지 않은 기술인데요.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웠다고 해요. 화약을 채우고 동시에 빵 하고 쏩니다.
그럼 우라늄 2kg짜리 우라늄 총알이 날아가다가 어디서 만나요? 정확히 이 가운데서 32조각이 총알 32개가 동시에 빠박 하고 충돌하는 거야. 어때요? 첫 번째 조건, 우라늄 조각을 엄청나게 강렬한 힘으로 뭉쳤다. 가운데서 뭉쳐졌어요. 뭉쳐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 우라늄 핵분열을 일으키면서 터져요. 밖으로 밀려나오려고 하죠? 밀려나오려고 하죠? 여기 충분한 화약이 더 있어서 남아있던 화약의 힘으로 최대한 눌러 또 누르고 이거를 강하고 오랫동안 눌러둘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핵분열로 에너지로 전환되는 우라늄의 양이 늘어나겠죠. 오펜하이머는 이 방법을 사용해서 리틀보이의 효율이란 건 뭐야? 분열되는 우라늄의 양을 4%까지 늘렸다고 합니다. 자, 우라늄 64kg 중에서 4% 몇? 2kg인가? 3kg인가? 그 정도 되겠죠? 그게 에너지로 분열하면서 에너지로 바뀐 거예요. 그게 한 20킬로톤 정도의 위력을 낸 거고요. 자, 핵폭탄의 원리는 사실 보면 어렵진 않아요. 뭐가 어렵냐? 우라늄 235를 90% 이상의 순도로 만들어내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0.7%라 가지고. 두 번째, 이거를 가운데에서 뭉쳐진 상태로 조금이라도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요 두 가지 기술만 극복하면 누구나 핵폭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현대의 핵폭탄은 효율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냐면 이 안에 들어간 우라늄의 20%를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25%까지는 못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핵폭탄 중에서 좀 위력이 작은 게 있어요. 전술 핵폭탄에는 사용되는 우라늄의 양이 10kg 미만이라고 합니다. 뭔가 논리적 오류가 발생한 것 같아요. 10kg 임계질량이 안 되잖아. 아까 임계질량이 55kg라며. 근데 10kg 이거 뭉친다고 터지나? 절대로 안 터져요. 아무리 꽉꽉 뭉쳐도 10kg는 터지지 않습니다. 물론 원자까지 분리시키면서 응축시키면 터지긴 하는데요. 그럼 조그만 저위력 전술 핵폭탄은 이 10kg를 어떻게 터뜨릴까요? 여기서도 핵심은 뭐다? 아까 하나만 기억하라고 했죠? 핵폭탄의 핵심은 중성자다. 아까 문제가 뭐였어요? 임계질량 미만일 때 문제가 뭐였어요? 중성자가 팍 하고 나와도 원자 핵 숫자가 적기 때문에 안 부딪히고 요리조리 피하면서 슉 빠져나간다. 그럼 그 빠져나간 중성자를 안쪽으로 다시 넣어주면 되는 거야. 여기서 바로 반사신공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케이스를 만들 때 중성자를 반사하는 거울로 만드는 거예요. 이 거울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단단하고 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딱 합쳤을 때 합치면 일단 중성자는 많이 나오거든요. 중성자가 나온 중성자를 어떻게 해? 안쪽으로 반사시켜가지고 쏴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 안에 중성자의 양이 점점 늘어나겠죠.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 양이 임계점을 돌파하면 적은 양도 10kg도 터뜨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정도가 한계라고 하더라고요. 뭐 1kg 넣어가지고는 거울을 아무리 갖다 놔도 안 된다고 해요. 수소폭탄 만들기. 수소원자 아까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죠? 가운데 양성자 하나, 주변에 전자 하나. 양성자만 그릴게요. 자, 헬륨은 양성자가 몇 개 있다고 했죠? 2개, 2번이니까 2개. 그리고 자, 이 수소를 고온 고압으로 뭉치면 엄청난 에너지를 주면 핵융합, 수소핵끼리 딱 달라붙으면서 헬륨이 됩니다. 이게 바로 매일 우리가 보는, 우리는 이걸 매일 보고 있어요. 태양, 선. 태양 안에서는 수소가 지금도 엄청난 양의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면서 에너지를 내뿜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핵융합이에요. 그런데
정말 쉬워요. 수소는 양성자 하나라고 했죠. 네. 근데 헬륨은 뭐야? 양성자 두 개, 뭐가 또 두 개가 더 붙어 있네? 네. 이게 바로 뭐예요? 중성자. 네. 중성자 두 개가 있어. 그럼 이 말은 뭐야? 평범한 수소는 합쳐도 금방 분해가 됩니다. 헬륨이 안 돼요. 뭐가 없기 때문에? 중성자. 중성자가 없기 때문에. 헬륨 원자 핵을 유지하려면 두 개의 중성자가 필요합니다. 그럼 수소폭탄은 핵융합은 쉬운 게 아니네. 뭐가 필요해? 적어도 수소 중에 동위원소 중성자가 붙어있는 수소가 있어요. 중성자가 하나 붙어 있으면 중수소, 중성자가 두 개 붙어 있으면 3중수소라고 부릅니다. 이 중수소는 자연계에 존재를 해요. 근데 저도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는데 0.001%인가 어쨌든 존재를 하고 수소는 이 지구상에 무지막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바닷물, 물을 전기 분해하면 수소가 나오잖아요.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얘는 엄청난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수소 가지고 핵융합을 하려고 했더니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 핵폭탄으로 막 때려도 핵융합이 잘 안 일어납니다. 태양 속에 넣으면 그 정도 에너지면 핵융합이 일어나. 근데 정상적인 핵분열, 핵폭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에너지 가지고는 핵융합을 못 일으켜. 근데 요걸 발견한 거예요, 과학자들이. 중수소랑 삼중수소를 반반씩 섞어가지고 에너지를 가하면 적은 에너지로도, 핵폭탄에서 나오는 에너지로도 핵융합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연계에 삼중수소가 존재하지 않네. 그리고 이 삼중수소에 만들 수는 있어요, 실험실에서. 열심히 만들었어. 만들어가지고 수소폭탄을 빡 만들어, 포장해. 정납구에 넣어. 근데 이게 왜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을까요? 이런 물질이 있는데 왜 존재를 안 할까? 존재를 안 한다는 건 이미 다 사라졌다는 거야. 아까 뭐라는 개념 있죠? 반감기, 어떤 원소는 스스로 붕괴한다. 아까 우라늄이 7억 년이었잖아. 반감기 12년이야. 반감기 12년이면 이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니죠. 45억 년 동안 지나오면서 다 사라졌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걸 굳이 실험실에서 만들어가지고 포장을 싹 해놔. 그럼 그 폭탄이 12년 후에 어떻게 될까? 위력이 반으로 줄어들어요. 또 12년이 지나면 위력이 4분의 1로 줄어요. 포장도 할 수 없는 물건이에요. 삼중수소는 보관도 힘들다. 과학자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삼중수소 보관이 힘들면 폭탄이 터지는 순간에 만들면 어떨까? 수소를 어떻게 만들지? 누군가를 쪼개면 수소를 만들 수 있어요. 리튬이 있구나. 리튬은 원소번호 3번이고요. 양성자 3개, 중성자가 4개. 이렇게 생긴 원소입니다. 리튬도 흔하게 구할 수가 있죠. 이 리튬에다가 핵폭탄의 핵심 하나, 무조건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 뭐다? 중성자. 핵분열할 때 중성자 많이 나오잖아요. 이 중성자를 빡 쏘니까 깨지더라. 아주 쉽게 생각해봐요. 깨지면 뭐가 나오겠어, 이게? 이렇게 깨질 수도 있고, 이렇게 헬륨과 수소로 나뉘더라. 그런데 이 리튬에는 이미 뭐가 있어요? 중성자가 몇 개? 4개. 4개. 자, 헬륨에는 중성자 몇 개 필요해요? 2개. 그럼 남는 중성자 몇 개? 2개. 2개. 뭐가 나와요? 리튬을 중성자로 때리니까 삼중수소가 나오더라. 수소폭탄은 폭탄이 터지는 순간 재료를 만들어요. 겁나 신기하지?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대단해. 자, 그럼 이제 수소폭탄은 안에다 뭘 넣냐면, 자, 핵폭탄.
리튬, 중수소 이런 재료들을 넣어요. 핵폭탄이 터지면서 빡 에너지가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그 전에 또 뭐가 나와? 핵심. 중성자가 나와가지고 리튬을 뭐로 바꾼다? 삼중수소로 바꾸고, 그럼 이제 삼중수소랑 중수소랑 양이 비슷해졌지? 그때 이 에너지 가지고 핵융합을 일으킬 수 있어. 그러면 바로 폭발력이 핵폭탄보다 100배 정도 강한 수소폭탄이 됩니다. 수소폭탄도 어렵지 않죠? 원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중성자탄 만들기. 이게 실제로 개발이 됐다는 말도 있고 아직 개발을 안 했다는 말도 있어요. 아이디어 단계다 뭐 그런 아이디어로만 나온 핵폭탄이라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 중성자탄이라는 거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중성자탄은 뭐냐면 일단 핵분열. 결국 시작은 우라늄이에요. 핵분열, 핵융합. 여기까진 깊이 안 들어갈 건데요. 실제로 핵분열, 핵융합이 일어날 때 그 원자를 이루는 그 중성자나 양성자를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 에너지로 바뀌는 거는 뭐냐면 양성자를 꽉 뭉치게 하는 힘이 있거든요. 네.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자, 이 우주에는 4가지 힘이 있다. 중력, 우리가 맨날 느끼는 거죠. 지구가 우리를 잡아당기는 힘. 전자기력. 전자기력은 뭐야?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서로 잡아당기고 플러스끼리는 밀어내는 힘. 전자기력이 중력보다 10배, 20승배인가? 그 정도로 강해요. 왜냐? 요만한 주먹 2개 중력이 느껴져요? 안 느껴지죠? 근데 요만한 거 자석만 갖다 놔도 힘이 느껴진단 말이야. 네. 요만한 거. 자, 그러면 이상하네. 헬륨 원자핵은 어떻게 유지되는 걸까? 이거 밀어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게. 그랬을 때 이 양성자를 전자기력을 이겨내면서 꽉 뭉치게 하는 힘이 강한 핵력입니다. 우리는 이 강한 핵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수소 같은 경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정된 원소는 철이에요. 철보다 위에 있는 애들은 불안정해. 철보다 아래에 있는 애들도 불안정해. 안정하게 되려면 뭘 해야 돼요? 쪼개져가지고 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불안정한 애들은 수소부터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철이 되는 거예요. 결국 별의 끝은 철이에요. 자, 그럼 수소 같은 경우는 엉터리 설명인데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핵력, 한 개의 핵력을 가지고 있다. 헬륨은 2개 뭉치기 위해서 하나의 핵력이 필요하다. 수소가 핵력이 더 많네. 그러면 수소가 합쳐지면 핵력 하나가 어떻게 돼요? 남아돌지? 네. 쟤는 자연계에 존재할 수 없는 입자야. 그럼 쟤는 해방되는 순간 뭐로 바뀐다? 에너지로 바뀐다. 무게를 잃어버리면서 사라지면서 소멸되면서 에너지로 바뀐다. 바로 이 강한 핵력이 핵폭탄의 에너지입니다. 그렇다면 중성자탄. 자, 핵분열을 일으켜요. 핵분열을 일으키면 뭐가 나온다? 엄청난 에너지와 중성자가 나온다. 네. 자, 그럼 이 에너지를 가지고 이 에너지는 뭐다? 바로 핵력이다. 강한 핵력. 그런데 이 핵력을 어디에 쓰냐면 여기 그림 그린 거 헬륨이죠. 네. 이 헬륨에 주면서 헬륨을 쪼개서 수소로 바꿔. 그러면 여긴 강한 핵력이 하나 있죠? 네. 핵력을 하나 줘. 2개의 수소로 분리를 할 수가 있죠. 네. 그렇다면 우라늄에서 에너지로 바뀌어야 될 핵력을 어디 있었어? 헬륨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데 써버렸네? 에너지는 어디 갔지? 그럼 에너지는 어떻게 되지? 써버렸어, 핵력을. 에너지로 바뀌는 강한 핵력을 써버렸다고. 그럼 에너지가 어떻게 돼? 안 나와. 네. 안 나와. 핵폭탄이 빡 하고 터졌는데 불이 안 나. 뭐만 나온다? 또 여기서 핵심은 그래도 나오는 게 있지. 분열을 했으니까. 우라늄이 분열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에너지와 중성자 2개가 나온다. 네. 근데 에너지는 핵력인데 이 핵력은 뭐 하는데 썼다? 헬륨한테 빌려줘가지고 수소 2개 바뀌는데 써버렸다. 네.
그럼 핵폭탄이 터져도 폭발이 안 일어나요. 꽝! 뭐 성광은 조금 나겠지. 그렇지만 뭐지? 터졌는데 반짝했는데 저기 조그만 폭탄 터진 거 정도밖에 안 나오네? 이게 뭘까? 바로 중성자만 나오는 중성자탄이에요. 자, 이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냐? 이게 도시에서 빵 터지지? 네. 그러면 이 중성자는 모든 건물을 다 뚫고 지나가요. 물론 콘크리트란 납 두께가 어느 정도 되면 못 뚫는다고 해요. 어쨌든 뚫고 지나가. 그러면서 이게 사람을 뚫고 지나가면 뭘 파괴하냐면 DNA를 파괴해요. 딱 하면서 DNA가 깨져. 하나가 통하면 끊어져. 그럼 어떻게 되냐? 사람이 생명체가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포는 이미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미토콘드리아도 깨져버려. 세포는 기능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천천히 죽어갑니다. 도시는 망가뜨리지 않고 생명체만 죽이는 폭탄. 그게 바로 중성자탄이에요. 아, 들어본 거 같아요. 네, 이제. 물론 이거는 개발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의심은 하고 있어. 이런 거 만들지 않았을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는. 이게 바로 중성자탄. 핵폭탄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알았어요? 아니요. 코발트, 탄. 이 코발트 탄이란 건 1960년대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에 미친 과학자들이 미친 아이디어를 낸 무기예요. 아이디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는 모릅니다. 이 아이디어는 어떠냐면 코발트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코발트는 쉬운가? 원소 번호 27번, 무게 59. 자, 그러면 27 빼기 59 하면 30이네. 27번 32개 중성자, 59개 입자. 요런 물질이 코발트예요. 코발트 배터리 만들 때도 쓰고 많이 쓰죠. 원소기 27번, 중성자를 양성자가 27개, 중성자가 32개. 그래서 원자량은 59. 코발트는 뭐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방사능 물질이 아닙니다. 굉장히 안정된 물질이에요. 가만 놔둬도 뭐 핵? 방사능?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런데 또 과학자들이 실험을 하다 보니까 핵폭탄의 핵심은 뭐다? 몇 번 했죠? 중성자다. 중성자. 코발트 원자가 있고요.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이제 별짓을 다 해. 뭐 모든 물질에다가 중성자 쓰고 깨뜨리고 합치고 그런 실험을 해요. 중성자를 뿅 쏘니까 안 깨지고 중성자가 푹 붙네? 앵겨요? 앵기네? 그럼 코발트 몇이 돼요? 이거는 코발트 59죠? 하나가 탁 더 늘어났네? 이건 뭐라고 부를까요? 코발트 60이라고 불러요. 자, 이 코발트 60이 문제인데 이 60이 반감기가 5.2년인가? 7년인가? 그렇게 돼요. 아까 우라늄은 반감기가 몇 년이라고 했죠? 12년. 죄송합니다. 7억 년. 7억이요. 자, 반감기가 여기다 적자. 우라늄 반감기가 7억 년이에요. 235가 235. 코발트. 이거 원소 기억 틀리면 어떡하지? 괜찮아. 까먹었어. 코발트 60은 코발트 60 반감기가 글씨 봐라. 잘 적자. 잘 보이게 계산 잘 되게 7억 5.2년 요 정도의 반감기예요. 둘 다 분열할 때 방사능이 나와요. 감마선도 나오고 중성자도 나오고 그런 게 사람한테 위험한 거예요. 7억. 그렇다면 코발트 60은 우라늄 235보다 방사능이 얼마나 쓸까? 계산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5.2년 7억. 이거 그냥 7년이라고 해줄게. 7년. 계산하기 쉽게 7년. 그럼 몇 배 센 거예요? 7년과 7억 년. 그냥 1억 배 센 거예요. 그렇게 돼요? 왜냐면 붕괴될 때 방사능이 나오니까.
하나가 붕괴되면 감마선 나오고 중성자 나오고 그게 사람을 파괴하는 거예요. 얘는 7년. 만들기가 쉽다. 방사능이 1억 배다. 이런 미친 무기를 과학자들이 아이디어로 냈습니다. 이 코발트탄 문제가 뭐냐면 핵폭탄 넣죠? 핵폭탄을 만들지. 네. 이 케이스를 코발트로 만들어. 그럼 끝이야. 중성자가 너무 잘 붙어 코발트에. 그러면 이게 빵 터지면서 흩어지겠죠. 자, 이게 방사능이 얼마나 세냐면 그냥 뭐 과학자들이 상상하는 거예요. 자, 저거를 구름 속에서 커다란 구름 속에 터뜨린다. 그 구름이 이 코발트 가루들이 막 흩어지겠죠. 자, 그 구름에서 내린 비 한 방울이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 코발트탄을 태풍에 터뜨린다면 태풍에서 빵 하고 터진 다음에 막 섞이겠지. 태풍의 경로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죽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중성자탄보다 더 무섭네. 네, 완전 도티밤이라고 부르는 거지. 와. 그리고 저걸 잘 계산해가지고 이 바람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 지구적인. 그 어떤 특정 위치에다 터뜨리면 단 한 발로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얘도 DNA를 변경해요? 예. 얘도 결국 이제 방사능이 위험한 건 DNA를 파괴하는 거예요. 통과하면서 사람의 몸을. 네. 생각을 해보세요. 그 체르노빌이란 미드 봤나요? 거기서 난 봤는데 재밌게 봤는데 지금은 없더라고요. 넷플릭스에. 거기서 체르노빌 치우는데 저준위 방사능이거든요. 그 핵 연료 같은 경우는 농축도가 10% 미만이에요. 그 근처에만 가도 사람들이 어떻게 돼? 죽잖아. 근데 이거 몇 배라고? 1억 배. 가루 하나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있잖아요. 푸틴의 홍차에다가 저런 거 살짝 타가지고 하면 저거는 DNA를 파괴했기 때문에 치료약도 없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이 코발트탄은 아이디어는 있지만 개발은 안 했다고 합니다. 근데 모르지. 다행이네요. 했으면 어떡하지? 영화 오펜하이머의 개봉을 맞아 핵폭탄의 원리와 제작 방법 그리고 핵폭탄의 종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까요? 오늘 최대한 어렵지 않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뭐 계산 안 했잖아. 어쨌든 집에서 절대로 핵폭탄 만드는 거 시도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칠판 하나 앞에 오랜만에 섰네요.